신동호의 시선 집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호입니다. 오늘 저희 시선 집중에서 선정한 인물은 익명의 한 네티즌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 나서 모든 후보와 정당들 협치를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도 취임 직후에 야당 당사를 찾아서 협치를 약속하고도 당부도 했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과연 협치가 있는가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인사청문회에 지금 가로막혀서 내각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추경안 문제는 논의도 안 되고 있는 때입니다. 사사건건 여야 간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네티즌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협치를 말하기 전에 염치가 있어야 한다. 오늘 저희 시선 집중에서는 여야 세 분의 의원들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꽉 막힌 전국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7월 3일 월요일 신동호의 시선 집중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시사 프로그램 신동우의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를 맞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전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협치를 다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세 분의 여야 의원들 모시고 지금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영기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 분 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 전후로 협치라는 단어가 상당히 익숙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요즘 그 단어의 반복 횟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과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가, 이 부분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요. 상당히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제안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분들을 모시고 오늘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협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최명길 의원님께 먼저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텐데요. 협치라는 말이 이제 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좀 머쓱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국민들께는 송구스러운 마음뿐이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로 보면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장관들을 이제 들이밀고 또 그거 안 해주면은 협치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뭐가 그런 협치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협치가 여당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협치라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응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빨리 좀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약간 농담 섞인 얘기를 하면요.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협치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 협치가 혹시 협박 정치의 준말이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건 협치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하는 얘기가 실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협치를 몰아세우는 걸로 협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20대 국회 내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힘이 있다면은 정계 개편을 하는 게 낫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연정 같은 건 뜻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야당도 원치 않고. 그래서 정말 상황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솔직히 뭔가 나라가 좀 쑥쑥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희망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사실은 왜 최명길 의원께 제일 먼저 발언 기회를 드렸냐면요. 협치와 관련해서 가장 이를테면은 중간지대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시나라고 좀 질문을 드렸는데 상당히 비관적인 상황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영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협치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 배경은 일단 전임 정권 때 정권 운영이 아무튼 좀 불통이었다. 야당하고도 국민하고도 그렇지만 또 여당하고조차도 불통이었다라는 이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20대 총선 결과 국회의 의석 분포가 다당제고 일여 다야의 아무튼 이런 여소야대 이런 국회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이거는 협치 안 하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아무튼 그래서 협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불통과 관련해서는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것과 같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튼 야당도 찾아오시고 예. 본회의장에서도 야당 의석까지 오셔서 이렇고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조금의 양보, 어떤 절충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어떤 양보, 양해 해달라. 이런 식의 스탠스를 대통령께서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당도 이렇게 되면 점점 당청 관계가 예. 경직됩니다. 청와대에서 일체 어떤 저희도 여당을 해봐서 알지만 완고하게 강고하게 딱 나오면 여당이 취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제약돼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이 정부 출범하기까지가 박근혜 정부가 잘못해서 그랬다. 이런 것만을 내세워서 니네 잘못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실 것이 아니라 예. 사실은 과거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다. 사실은 내내 정말로 국민적인 실망을 드리다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못해서 정권을 잡은 거고 또 집권할 때 지지율도 40% 겨우 조금 넘겼다라는 이런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또 국회 의석 자체가 예. 여소야대다 이런 거를 늘 인식하면서 좀 전국을 운영을 해주면 협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두 분 야당 의원의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협치의 정의가 야당이 무조건 양보해야 협치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좀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요구와 좀 불만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기동민 의원님 좀 표정이 심각하시네요. 예. 네. 소통과 협치라는 말이 전격적으로 등장한 게 지난 20대 총선 끝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통과 협치라는 말을 꺼내셨죠. 그래서 국정 운영을 좀 달리 해보겠다. 이제 충분히 국민과 야당과 소통하고 대화해서 협력의 틀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셨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현실 속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소통하고 협치하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게 지난 국회와 지금 20대 국회의 현실인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4당 국회 체제, 5당 국회 체제 내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법과 제도를 궁극적으로 완비해 나가는 것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와 특히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생각, 철학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근데 조금 이렇게 아시는 문제지만 유념해서 봐주셔야 될 게 인수위 없이 탄생한 한 50일 지난 정도의 문재인 정부거든요. 조금 말씀드려보면 저는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537만 표 차이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탄생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 한 50일 정도 지났고 한 6개월 정도는 대통령이 국민과 더불어서 약속한 이런 사안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첨언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나라가 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드 북핵 위기로 인해서 중국, 미국과의 관계들도 좀 새롭게 정립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반도의 평화 문제 새로운 차원에서 격상시켜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제들도 있고요. 예. 소통과 협치가 좀 이렇게 야당에서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50일이 지난 지금도 한 70% 중반대에서 80%까지의 국정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대통령의 의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 시기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측면 그리고 뭔가 난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이든 아니면 또 인사청문이든 이런 과정들을 밟아나가면서 좀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근데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또 방미 순방할 때 순방단에 좀 야당 인사들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지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예. 말씀 주시는 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반론 있으신가요? 예. 이게 좀 최명길 의원이십니다. 좀 더 부조적으로 살펴보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게 어떤 마패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국민들한테 귀에 못이 박힐 만큼 한 얘기고요. 이미 이제
그 얘기를 또 꺼내면서 인수위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어려운 게 풀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아까 이제 퍼센트 얘기를 했는데 40% 남짓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기동민 의원은 500만 표 넘는 차이에 뭐 압도적 지지다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구도가 처음으로 이렇게 다당 구도로 바뀌어서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500만 표의 차이가 난 것이지 실제 41%의 지지를 받은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협치라고 하는 게 좀 자꾸 안 되고 어려운 이유가 예. 저는 뭐랄까 정치가 제도로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출발이 36% 41% 이렇게 받은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는 자기 득표율의 보통 30-40% 가까이가 얹어지는 거거든요. 기대감이라고 하는 걸로. 예. 그런데 그 기대감을 지지로 착각을 하고 자꾸 행동을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의 원인이다. 그래서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아도 우리나라 헌법이요. 대통령한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해서 그 민심 반영된 이 득표율하고 헌법적 권한의 불일치가 국민들 눈에는 쉽게 오만으로 비치거든요. 예. 그것이 권력의 위기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치의 비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명한 정치를 하는 분들이 대체로 자기가 얻은 득표율보다 약간 더 힘을 쓰는 정도에서 자제를 해왔고 예. 그런 것들이 이른바 정치의 기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당제도 익숙하지도 않고 연정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있는 자기한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은 자제하지 않고 늘 강하게 쓰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출발부터 삐긋삐긋하게 만들어서 국민들하고 자꾸 권력을 괴리시키는 그런 예. 그 현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는 대통령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임기 초반 지지율 무척 높았는데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은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거를 절제할 줄 모르고 계속 쓰다가 결국은 추락한 거다. 민심이라는 것은 이제 네. 늘 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권한을 예. 절제하는 것이 협치의 기초다. 그래서 그런 권력의 절제라는 게 늘 실패를 했고 그래서 그 때문에 국민이 너무 불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이라는 제도를 좀 바꿔야 한다는 게 그간의 요구였다. 뭐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인 부분을 들여다본다면 이제 사실은 대선 전부터 개헌 얘기가 좀 나왔던 얘기인데 그건 오늘 조금 비켜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실 진단 좀 부분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문제 하나를 좀 제기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예, 말씀 이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의혹 가지고 계시죠. 국가 운영에 대한 의혹 가지고 계신데 그거에 지금 어떤 추진 동력을 여론 지도에서 찾고 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늘 하는 얘기지만 여론은 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앞서 우리 최 의원님께서 기대감 말씀하셨는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배신감, 실망감 이런 것까지 더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전임 박근혜 정부도 잘할 거라고 국민들을 기대했습니다. 일단 친인척 부분에 있어서 부패 비리가 없을 거다. 그것만으로도 이런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엉뚱한 데서 이런 것들 터지면서 그 국민적 배신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당신에 대한 대통령 당신에 대한 이 지지라기보다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전임 정부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지지도다라고 하는 늘 어떻게 보면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은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하고 맥락에서는 두 분은 비슷하군요. 그런데 그럼 지금 이런 거죠. 야당이 무조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 전국만 가지고 보더라도 서훈 국정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김부겸, 김영춘, 또 국토부 장관 누굽니까? 김현미, 도종환, 조명균, 김영록. 김영록
이런 야당이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내가 이러려면 필요하니 무조건 해줘라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로 과하신 거고 이거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안 해주면 대선 불복이다. 그리고 이건 적폐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자 뭐 이런 거로 다 이렇게 덮어씌웁니다. 근데 과연 이게 적폐 세력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그러면 야당 아예 없애죠. 뭐 일당 독재하고 한 당만 두면 되는 거겠죠. 그거는 야당이 건강한 어떤 이 활동을 해줘야 대통령도 균형 잡힌 어떤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일 텐데 반대하면 무조건 발목 잡게 하는 거로 이렇게 매도하시는 거 이건 좀 정말 저희로서는 안타깝죠. 예. 기 의원님. 잠깐 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 어렵지요. 권력 운영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 여당이 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 지금의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여야 간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는 분들께 그거 우리 책임만 있는 거 아닙니다.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거기에 대한 책임성은 저희들이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결과에 대한 좀 배려와 존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제 50일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당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또 당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그 선거 과정 속에서 보면 차마 그 공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대선을 경험한 공당의 대표 후보들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거는 좀 퍼붓고 성격 규정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양보 혹은 뭐 존중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좀 서운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권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소통하고 협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차 강조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거고요.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야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좀 과한 분석이라고 생각하죠. 협조된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대단히 많은 거고 인사청문 제도와 제도 과정 속에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받은 흠결들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심대한 결격 사유가 될 것인지에 대한 청문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함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국민이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받아주실게.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최소한의 뭐 한의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뭐 41%밖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현격한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이고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 뭔가 아주 잘 준비된 상황 없이 바로 국정의 운영에 임하게 되었을 때 충분한 정도의 배려 존중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 일들에 대한 평가들을 받는 데 있어서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들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보화나 이렇게 그 방송,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이전에 소문의 소문을 타고 번져지고 뉴스라는 것이 신문에 의해서 배달되던 시절에 미국 정치에서 존재하던 게 허니문 피리어드거든요. 실제로 지금처럼 정보가 흐르는 사회에서 몇 달 동안 허니문 피리어드를 요구하는 그런 정치는 이미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좀 이상하게 비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통령 시간 좋습니다. 대통령이 전성기가 있고 초기에 잘할 수 있고 기대감을 갖고 출발하는 것은 박수 칠 일인데 그 아무리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해도 국민이 요구하는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그 견제의 그 어떤 그런 장치라든지 견제의 심리도 대통령의 시간에는 그러면 좀 면제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야당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국민의 생각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마치 기대감이 반영돼서 뭐 70, 80% 지지하는데 왜 자꾸 소수 그리고 별로 지지도 못 받는 정당이 자꾸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정치와 견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부정하는 것 같아갖고 듣기가 참 불편해요. 불편하시더라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최소한의 시간조차 허용할 수 없다면 저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이 있고 정치적 상황이 있는 것인데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지금부터는 과거와는 좀 다른 정치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계속 소통과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당 체제, 5당 체제 내에서 대통령 권력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 곳은 국회입니다. 국회, 특히 야당의 지원과 협력 이런 부분들이 없을 때는 국정이 한 발짝도 더 발전할 수 없는 것이 냉정한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예. 대통령께서 독주하고 있다. 혹은 여론 지지율이 8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야당을 무시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높은 지지율이 있는 것은 대통령의 모습이 지금 뭐 독선적이고 오만하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야당의 의견들도 알지만 그리고 국민 일각이 걱정하는 것들도 알지만 예. 지금 차원에서는 왜 이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정 운영의 동력들을 얻기 위해서는 왜 이런 차원의 조각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득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정치인들이 가장 자주 쓰는 단어가 국민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각 정당별로 그 국민의 뜻이 다 워낙 달라서 때로는 그것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듯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이제 좀 이용하는 측면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세 분의 말씀을 듣고 공감하시거나 또는 이의 제기를 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씀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서 뜨거운 논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신동호의 시선 집중.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대감도 있고 좀 불안한 감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를 보면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장관에 대한 자질에 대한 문제들이 좀 계속 불거져서 좀 무리하게 좀 임명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야당에서는 조금 발목 잡는 게 있진 않을까. 어쨌든 협치라고 내걸었으면은 그것을 좋건 안 좋건 간에 이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고 나니까 서로 자기들 예전에 어땠는지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여러 국정농단이나 촛불 집회처럼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뭔가 기대했던 변화랑은 좀 다른 모습으로 지금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냥 서로 기싸움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기 급급한 것 같지 국민을 생각한다는 느낌은 아직은 좀 덜 드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거는 기대도 많고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뭔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발전적인 토론을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야당도 옛날에 여당 생각을 해야 되고 현재 여당도 옛날에 야당 생각을 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서로서로 양보해서 협력을 이루어서 국정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그 문제를 세 분의 여야 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의 정영계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의 최명길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세 분 모두 좀 뜨끔하신가요? 네. 생각을 좀 하게 만드네요. 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정말 발전적인 토론을 하는 정치인들 모습 보고 싶다. 이런 제언도 하셨는데 오늘 그런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적인 토론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인사청문회 포함해서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이 등장하는 요즘 단어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인터뷰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큰 흠이고, 이제 이런 것이 요즘 정치권을 묘사하는 한 단어처럼 되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 의원께 각 하나씩 시민들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가 드리는 질문보다 훨씬 날카로울 겁니다. 잘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들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님, 야당에서 여당 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뭐가 많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좀 당혹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예. 어색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당 대변인 시절이 초선 의원이 정치하기에는 참 오히려 편안한 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대안에 대한 고민보다는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과 비판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것이었고 그것이면 뭐 야당 대변인으로서 소임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은 일정한 부분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보좌들도 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조금 과도하게 형성되어 있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의 시선과 각도 속에서 엄호를 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지금 뭐 한 50일 지났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생각과 청와대의 생각과 당의 생각이 전부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충분한 토론과 여야 간 협상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뭐 청와대와 대통령과 또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워낙 국회가 또 꽉 막혀 있는 차원에서 여당 초선 의원들이 특히 뭐 별도의 생각을 하기가 대단히 좀 제한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아까 이 시민들께서 쭉 주신 말씀 들었을 때 결국은 정치가 시민들 편안하게 모시자고 하는 건데 예. 항상 국민과 시민을 앞세우면서 너무 우리들의 목소리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자성을 하게 됩니다. 예, 아까 그 말씀도 나왔었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좀 지내라고. 이게 사실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말인데. 네. 예, 다음 질문 들어볼까요? 자유한국당 정영기 의원님, 여당에서 야당으로 되셨는데 어떠신가요? 아쉽거나 좋은 점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잘못해서 정권을 뺏겼는데 참 뭐 패장 유구무원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야당 역할을 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야당 역할 잘하기도 참 쉽지 않다. 지금의 정치 구조가 4당 체제지 않습니까? 예. 교섭단체만 해도 4당 체제인데 지금 뭐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 여기 각각 처한 또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지지층이 이제 호남이기 때문에 예. 지지층의 입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당에 협조하라 이런 게 지지층의 지금 걸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새롭게 당대표도 뽑히고 그랬습니다만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희 자유한국당과 반대로 차별화하는 예. 여기에서 어떤 존재의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앞서 청취자분들 시민들 말씀 중에 그런 토론 말씀하고 또 변화를 기대했는데 특별하게 변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좀 이런 국민적 이해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 가치 충돌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싸우는 거가 또 필요한 측면도 있는 거. 필요하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백마탄 기사 한 명이 우리는 특히 대통령 중심제라서 예. 대통령이 모든 걸 확 하루아침에 바꾸길 국민들이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된다.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오히려. 국회에서 지난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서로가 양보해서 어떤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민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님, 여당이랑 야당이랑 서로 바뀐 것 보니까 어떠십니까? 솔직한 심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예, 솔직한 심경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입장이 특별한 사람인데요. 민주당이 집권이 아주 유력시 되던 지난 3월 말에 제가 스스로 민주당을 떠났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 대선 선거 기간 막바지에 또 국민의당을 선택해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예. 여야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고 어찌 보면은 야당의 길을 제가 선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3당 입장에서 양쪽을 바라보는 느낌을 말씀을 드린다면 둘 다 꼭 저래야 되나? 라고 하는 예. 게 제 생각이고요. 민주당은 이제 우선 청와대한테 굴종을 한 여당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됐는지 자꾸 생각을 좀 해봐라 라고 하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예. 또 자유한국당한테는
자신이 지난 4년 동안을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꼭 그 선을 지키면서 민주당을 좀 견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찰자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제3당 역할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답변에 대해서는 두 분 말씀을 짧게라도 들어야 될 것 같군요. 먼저 기동민 의원께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치의 영역에서 관찰자적 역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통스럽게 계속 입장을 선택하는 걸 강요받으실 거고요. 저는 최명길 의원님 개인의 캐릭터와 또 국민의당이 이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호남의 정서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맞는 측면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다른 측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 속에 저는 국민의당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데 예. 더불어민주당과 어찌보면 한 뿌리고 한 형제다 이런 걸 강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물론 협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나누는 거 없이 무조건 당위와 대의가 이렇기 때문에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폐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큰 차원에서 대의와 명분이 어디가 있고 지금 이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 부여받은 역사적 소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당 역할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좀 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예, 정영기 의원께 드리죠. 네, 정치자분들께서 최명길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는 국민의당은 지금 뭘 그렇게 잘하는가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저희가 이쯤 되면 이제 세 당이 다 잘못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예. 그래서 저희가 예. 이런 거죠. 무조건 발목 잡기는 안 하겠다는 저희가 합리적 강한 야당 이게 예. 저희 모토입니다만은 지금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 전국에서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다. 정부조직법 심의 들어가겠다. 예. 추경안도 국가재정법에 맞게 그리고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식의 이거 부분은 좀 고쳐서 가지고 오면 심사에 착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막무가내로 반대를 예. 위한 반대만 하는 자유한국당인 것처럼 비춰지는 그 지적의 제 말을 말씀에는 그렇게 제가 들었다면 분명히 좀 동의가 안 잘못 됩니다. 들으신 거고요. 예, 최명길 의원께서 한 30초 만에 정리 하나 할까요? 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실제로 제가 이제 국민의당을 대변하면서 가장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추경 부분인데 예. 제가 계속해서 추경은 자유한국당한테 거부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부한다면은 자유한국당 없이도 추경 심사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당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또 기자들은 계속 물어봅니다. 자유한국당 안 한다는데 그건 빼고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건 아니다. 국회에 예산심사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정치개혁특위 같은 것들은 다 같이 하는 게 관행이었고 원칙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한 당을 빼고 하느냐.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면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게 바로 제3당의 역할이고 제3당의 역할이고 우리 국민이 익숙하진 않지만 3당, 4당의 존재가 정치를 훨씬 더 매끄럽게 한다는 걸 곧 보게 될 것이고요. 예. 이번 정기국회를 지나고 나시면 그 가치를 국민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4명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제가 이제 관찰자적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론이 없으실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논의를 좀 이어갈 텐데 최근에 불거진 뜨거운 이슈를 비켜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길 의원께서는 상대적으로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 주제긴 합니다만 문준영 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 파문.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적 사안들하고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일단 최명길 의원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 네. 뭐 어차피 이건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라는 걸 잘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부끄럽고요. 그런데 이제 여당 쪽은 이거를 무슨 의혹 조작 게이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것은 제보 검증 실패 사건입니다. 예. 물론 부끄럽습니다. 공당이 이제 만들어진 지 1년 3, 4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사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국민 앞에 내놨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없이 부끄럽고 그래서 입이 100개라도 말씀드릴 수 없는 대목이긴 한데요. 국민의당 안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공당으로 좀 체계가 너무 부족한 면이 많아서 재창당 수준의 정비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 검찰 수사에도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진상이 진상만큼 밝혀지고
공소 제기가 되고 그대로 규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 사건에 대한 뭐 입장은 분명할 겁니다. 뭐 수사 철저히 해서 있는 그대로 책임을 밝히고 책임을 지면 될 일이고 예. 이와 관련해서는 박지원 뭐 대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준영 특히 취업 의혹과 관련해서 근데 이 문제와 연계해서 할 문제는 아니죠. 예. 별개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해소돼야 할 것이다. 이게 아마 이거 이상의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방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의혹 조작 사건인지 여부는 수사를 해보면 알 겁니다. 그러나 단지 이게 제보를 검증하는데 실패한 제보 검증 실패 사건이냐 예. 그거는 아니다라고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시민이 제보를 했다. 진짜 말 그대로 평당원이 제보를 했는데 검증을 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후보의 측근 내지는 아주 아끼는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런 조직 하에서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검증 실패라고 적어도 국민의당 측에서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해명하시는 부분이 국민적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유미 씨, 이준서 최고위원이 그 안철수 후보와 어떤 관계냐를 놓고 지금 그 국민들이 그 의문 제기를 하는 걸 지금 정명기 의원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도 검찰이 밝히게 될 겁니다. 네. 좀 예. 지켜보세요. 예. 기동민 의원님 한 1분 드릴 수 있겠나요? 뭐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고요. 한편으로 좀 충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생 정당이지만 그 당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봤을 때 대단한 정치 관록과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대단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런 예.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어찌 보면 그 대선 전체판을 그 흔들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은 그런 사안들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공당 내에서 취급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도 조금 많이 실망스러워요. 예. 좀 정치적 기구이기 때문에 정당이 정치적 책임 이런 부분들이 그 무엇보다 엄중하고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소극적인 것 같다 이런 내부의 반성과 목소리도 저는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걸 가지고 무슨 이 여당에서 일부의 어떤 그 격한 얘기가 튀어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게이트로 몰거나 무슨 이걸 통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누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이름 그대로 국민의 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예, 이야기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예. 꽤 오래 기다리셨는데 다시 논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길 의원님께 저는 좀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 조작 파문은 검찰 수사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 또 우리가 짚을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공당으로서 국민의당이 이것이 법적 처리와는 별개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선을 질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관심이 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뜩이나 국민의당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지율 측면이라든가 때문에 작은 어떤 원칙 명령만 작용해도 이것이 국민의당에 큰 타격이 되지 않겠는가. 어쩌면 이 사건이 국민의당 내부의 현역 의원들에게도 동요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가. 내부 사정이니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일단 2달 후, 석 달 후, 연말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 국민의당의 어떤 그 대호에는 큰 흔들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국민이 뽑아준 그 의원이 40명이 있는 원내정당이 그 보통의 충격을 가지고 당이 흔들려고 깨진다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이 부분이 워낙 충격적이고 좀 부끄러운 일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반추를 해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실제로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도 이유미 씨가 검찰 출두하기 이전에 이미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러니까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대표라든지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어떤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뭔가 책임을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입장 표명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상황을 좀 지켜본 이후에 나올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일찍 한다고 해서 좋은 사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원님 말씀은 적어도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충격적인 것은 틀림없으나 공당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근데 이런 거 있죠.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는 이 부분을 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 경우는 언론사도 허위 보도를 했다게 밝혀지면 언론사 경영진이 물러나고 심지어는 언론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큰 건데 다만 이게 검찰 수사 결과 어디까지 소위 말하는 윗선 개입이 어디까지였느냐에 따라서 정말 국민의당의 존폐가 국민의당 스스로 언급하듯이 존폐가 관련된 이런 적까지 갈 수도 있고 뭐 또 그렇지 않은 정말 몇몇 사람들의 어떤 책임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계기가 됐을 뿐이지 저는 타당 문제를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이런 거죠. 국민 내지는 지지자, 지지 기반이 위에서 결국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만약에 안철수 후보 쪽 국민의당 내부에서의 그런 예. 세력이 좀 약화된다면 이제 호남 소위 그 정치 세력 이 부분이 결국은 국민의당 전체를 거의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면 네. 호남의 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도와라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불행한 일이다. 예. 지금 이제 개헌 얘기가 곧 뭐 우리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해야 되고 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개헌과 관련해서도 이런 정말 극한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올로와 나띵 게임 이거의 문제를 우리가 다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당제 그리고 좀 유연한 어떤 권력 그리고 또 책임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질 수 있는 예. 정치 시스템 이걸 우리가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정계에 큰 변화가 생겨나고 그거에 대한 또 반작용이 일어나서 또 다른 야권에서 어떤 이런 것들 그러면 다시 또 뭐 일단 지금 최 의원님의 그 말씀은 그런 일은 없다 쪽에 지금. 근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요. 예. 이 공당의 존폐 문제를 그 동료 같이 정치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막 거론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예.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타당의 지도부도 나서서 그런 말을 할 정도니까 정치에 참 예의와 그 뭔가 절제가 과연 있는 건가를 정말 되돌아보게 될 정도인데요. 실제 이런 상황에 빠진 그 정당을 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건 뭐 옛날 그런 식의 정치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정말 쿨하게 지켜보고 예. 이게 어떻게 진실이 어디인가가 나올 이후에 국민들이 이제 지지라든지 지지 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것이지. 예. 무슨 마치 정치평론가들 얘기하듯이 공당이 뭐 소멸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그 조심해야 짧게 되는 해명은 얘기예요. 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첫 번째 이 질문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저기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사실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 예. 뭐 이런 부분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토론에서 주제가 그런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또 조심스럽다. 타당 내부의 뭐 문제이기 그 부분은 때문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예. 조심스럽다는 걸 전제로 알겠습니다. 하고 드린 말씀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제 예. 개인적인 희망까지도 말씀을 드렸다는 점 해명을 합니다. 예, 이거 뭐 기동민 의원님께는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이어가는 것보다 여당 의원이시니까 예. 그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만약에 이 조작 파문이 국민의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일어났다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관대한 어떤 입장? 예, 이런 상황이 됐을까? 이게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관대한 것 아니냐? 아니,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코 관대한 것 같지 않은데. 뭐 최 의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뿌리는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좀 강조를 하시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그 문제 제기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게 좀 무의미하죠. 예. 자유한국당 뭐 그러지 않았겠죠. 훨씬 더 철저한 뭐 검증 시스템 이런 걸 갖추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천명길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자당의 실수와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낮고 겸손하게 자기들이 스스로 좀 진상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야 뭐 법원과 검찰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이런 부분들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자청하는 게 자임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나 박지원 대표가 설마 이런 상황에 결부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뭐 두 분의 인격들을 봤을 때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응하고 있는 과정이 오히려 더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특검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문주정 씨의 특혜 취업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증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지금 취하고 있는 어떤 사고의 진정성, 진상규명 노력 이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 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처럼 보여서 저는 좀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의당답게 좀 이렇게 잘 수습하고 공당으로서의 어떤 국민적 보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워낙 얘기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정당의 특성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하나의 문제 제기를 꼬투리를 잡듯이 해가지고 뭔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한 건 분명한데 당 안에서도 다 걸러져가지고 그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당 입장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아까 최 의원님께서 신동호 앵커께서 좀 더불어민주당이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발끈하셨잖아요. 내부적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텐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국민의당 스스로 책임지고 국민들 앞에 보고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쯤 해두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오늘 새 대표 체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범을 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말씀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홍준표 체제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가정을 놓고 이야기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종합했을 때 여야 간의 협치는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예측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홍준표 후보도 협조할 부분은 뭐 흔쾌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 여권께서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보다 더 경색될 거라고 생각지 않고요.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여야 관계도 서로 상호적이고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여러 번 언급드렸듯이 대통령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죠. 본인 스스로 제시하신 그 원칙이 지금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 입장 표명 그리고 잘못된 어떤 지명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야당으로서도 국민 보고 정치하는 건데 무조건 반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대통령 스스로 원칙을 제시했고 또 스스로 어기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정권 출발이 당신들 스스로 말씀하시듯이 과거의 적폐 이거 뭔가 좀 다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명하는 사람들 보니까 오히려 더한 사람들을 지명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순간 여야관계는 홍준표 대표가 되건 누가 되건 원만하게 풀려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야관계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뭐 다들 그렇게 예감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물론 뭐 좀 풀려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한 가지 이제 그 또 한 번 이제 민주당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그 사실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인사청문 제도가 시작이 돼서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꽤 많은 사람들이 낙마를 했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이 낙마한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무려 22명이 그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들이 낙마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주체가 되는 주인이 되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집권하기 전에는 사실상 그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인사 선발의 원칙을 완화하면서 국회에다가도 그거를 좀 제도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했는 게 마땅했는데 오히려 후보께서 그 제도를 5대 비리 원천 배제 원칙이라고 하는
그걸 내놓으시면서 훨씬 더 강화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생기는 그 지금 초기의 혼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 혼란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난 그 4번의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그 겪어왔던 서로 여야를 넘나들면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 경험을 잘 바탕으로 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들한테 좀 납득할 만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서 좀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대 국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 뭐 덧붙여서 가도 좋겠습니다만, 예,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체제가 들어서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좀 어려워 보이죠. 예. 그리고 그분이 대선 과정 속에서 쏟아냈던 많은 말들과 여성관 또 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원만한 여야 관계를 잘 펼쳐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공당의 선택이거든요. 예. 공당의 선택이고 그 공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그런 우려와 고민, 그 걱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더 발전적인 이런 여야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동력도 거기서 생겨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 최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인사청문 과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복잡한 문제 그리고 5대 어떤 그 원칙, 배제 원칙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천명을 했을 때의 부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어떤 그 이 고뇌에 찬 해명 그리고 대통령 역시 우리가 검증에 좀 아니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자성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네. 지금도 인사청문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이고 여야가 다행히 합의해서 운영위원회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전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과정 이런 소란스러움들이 좀 더 성숙한 제도적 법적 뒷받침으로 거듭나와서 다음번 과정에서는 좀 더 국민들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뭐 이제 발전적인 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풀어야 할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여당에서 지금 당장 다급한 게 추경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부적격 3종 세트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분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김성근 후보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청문 통과하게 된다면은 전국 경색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공통된 입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도 협치인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향후 협치 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이거 그대로 강행 만약에 청와대에서 한다고 한다면 여당이 지는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담이 있지요. 예. 당연히 부담이 있고 야당에서 이렇게 반발하는데 임명을 강행하게 되었을 때 정치적 부담을 왜 모르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최 의원님께서는 아까 부정하셨지만 여당에서 계속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의 시간을 좀 달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들을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 유실되지 않도록 좀 보존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래서 정치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의원들을 대표하는 이 지도부가 전방위적으로 좀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전방위적으로 좀 나서서 야당의 요구들을 청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정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과 여지들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게 저는 정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부분들 좀 더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경색 국면이 협조 국면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그야말로 청와대 대통령 집권 여당의 몫이니만큼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분? 하여튼 뭐 대통령의 시간 드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 실패한 대통령이 있지만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51% 정말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50%에 넘는 그 지지율로 대통령이 됐고 초기에 그렇게 인기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초대 총리를 낙마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용준 총리의 그 당시 낙마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요. 뭐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엄청난 지지율을 받고 처음으로 50% 넘은 대통령이 그 기세가 높았던 박근혜 대통령도 낙마를 수용을 했거든요. 예. 그런 것은 결국은 국민이
못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고개를 숙여주는 게 오히려 더 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좀 잘 새겨달라. 그리고 굉장히 심지어 그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면요. 실제로 야당이 여당이 잘못되기를 원하고 대통령이 실패하기를 원한다면요. 나쁜 장관 후보들을 다 그냥 임명 강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대립하면서까지 그걸 계속 반대를 하는 것은 나라가 편안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충정을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 의원님. 네, 임명을 강행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뭐 지금 참 장애로 나갈 분위기는 아니니까 예. 원내에서 야당으로서의 어떤 입장을 선택해서 어떻게 행동에 옮기고 이러면 이걸 발목 잡기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오히려 역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믿는 여론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 이 문제를 추경과 야당이 연계해서 한다라는 식으로 여당 내지 청와대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건 연계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런 거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인사를 강행으로 밀어붙여서 처리를 해놓고 그거하고 별개니까 바로 이어서 추경 심사하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를 한테 뺨을 때리고 맞은 사람한테 웃으면서 박수 좀 쳐줘. 이러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 사람끼리 하는 일인데 예. 아무튼 저희가 추경과 연계한 전략을 쓰느냐 안 쓰느냐 문제가 아니라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대통령과 여당 측에서 인사에 관해서 일정 부분 분명히 좀 국민 여론과 야당을 감안하는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제스처를 보이기를 저희는 기대합니다. 예. 추경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예, 드리고 말씀하시죠. 싶은데요. 이러이러한 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추경은 야당이 이러저런 그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이고 대선 과정 속에서 가장 뜨겁게 국민들한테 어필했던 이런 사안들인데 아예 협의조차 안 해주시는 건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렇게 그 다른 차원에서 말씀 주셨지만 인사청문회 이런 부분들을 강행하게 됐을 때 추경 없다 이런 얘기들 계속 반복하시는 걸로 봤을 때 과거 저희들 야당할 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추경 같은 경우 2013년 추경 같은 경우에도 한 19일 만에 이렇게 통과시켰던 거고 예. 야당의 요구가 있으면 그 추경 안에 야당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서 좀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말씀드립니다. 예. 연계가 아니지만 분명히 두 개를 완전히 별개로 놓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건 지적 드렸는데요. 추경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경찰 1,500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소방 1,500 교사 3,000 예. 공무원 저도 지자체 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정원 한 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도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런데 예. 정말로 국가적인 국민적 큰 부담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일을 추경으로 공무원 수급 계획에 따라서 본 예산에 반영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오면 심사에 착수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저희 당의 또 입장이었다. 예. 무조건 거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뭔가 그 협치의 전제 조건은 그 세 분의 말씀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상대방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상대방이 먼저 우리 측의 요구를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건 좀 공통인 것 같네요. 맞습니까? 서로 변해야겠죠. 어떻게 예. 아무리 입장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는 무오류고 예. 원칙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랬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집권 여당이 많이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마지막 또 드리고 이제 싶은 뭐 한 거는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예.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달라 이런 말씀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인간사 다 그렇듯이 양보는 힘이 있는 쪽이 할 때가 의미가 있는 거죠. 힘이 없는 쪽이 어떻게 그렇군요. 양보를 합니까? 예. 국민 눈높이라는 얘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부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국민들은 상당한 권력을 대2기관인 국회에 넘겨줬거든요. 사실 국회가 국민의 여론을 대변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대변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또 기동민 의원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최근에 우리가 안고 있는 전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해법을 찾기보다는 정확하게 세 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좀 듣고 싶었는데 그거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